지난 6월 21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니케이 평균 주가의 하락폭은 한때 전주 금요일보다 1000엔 이상 하락하며 저항대라고 여겨졌던 28,000엔을 밑도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진원지인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하락률은 1.6%였지만 일본은 2배 이상인 3.3%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크게 하락한 배경에는 수급 구조 등 3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미 연방준비이사회 고위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로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이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융정책의 정상화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니케이 지수는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폭락했던 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1% 올랐고 홍콩, 싱가포르는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한국은 0.83%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만 급락세가 두드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일본 증시의 하락이 유독 심했던 것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요인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트레이더는 아침부터 복수의 투자 전략을 병용하는 펀드가 일본 지수 선물에 매도를 걸어 시세 트렌드를 따르는 투자 헤지 펀드도 하락을 보고 매도 주문을 내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시세가 내릴 것 같다고 읽은 해외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쇄도하기 쉽고 아시아에서는 주가지수 선물 시장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주문량이 많아도 설정한 가격으로 약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 증시 하락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가속도가 붙었는데 CLSA 증권의 카마이 타케오 본부장은 니케이 평균의 급락으로 당황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최근 들어 차분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은행 이율을 앞설 수 있는 지수 연동형 상당 투자 신탁 ETF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시점에서 니케이 평균의 2배의 움직임을 목표로 하는 넥스트 펀드 니케이 평균 레버리지 인덱스 연동형 상장 투신의 신용 비율은 6.41배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상승을 전망한 신용 매입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 말은 원금의 6.41배나 되는 금액을 빌려 매수한 것이 되므로 6월 21일에 니케이 지수가 3.3% 하락할 당시 수익률은 마이너스 21.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케이 평균이 크게 하락하면 매도세가 몰리기 쉽고 이 때문에 운용사는 개인 매도가 늘어나면 니케이 평균 선물을 기계적으로 팔게 됩니다. 하락폭은 커지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기업이 많은 일본 증시는 세계의 경기 민감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의 조기 관측으로 달러의 종합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수지는 상승했습니다. 달러화 강세는 달러와 부채가 많은 신흥국 경제 등의 부담으로 작용해 수출 기업의 실적 전망을 불안하게 합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발표 이전까지는 미국의 금융 완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를 사들이는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그 반동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쉬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은행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최근 약 2개월 동안 상장 투자 신탁 ETF를 701억엔 사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관계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ETF 구입 룰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도쿄증권 주가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면 ETF를 매입했는데 4월부터는 2% 이상 하락 시 매입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즉, 일본은행의 ETF 매입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주식수를 더 늘리지 않는 한 매입할 수 있는 주식 수량에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증시가 급락해도 이제는 예전처럼 과감하게 ETF를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상장된 일본 기업 모두가 100% 일본은행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 상승기나 보합 시에 일본은행이 ETF를 매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매도한다는 소식이라도 들린다면 일본 증시는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 하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증시는 백신 접종 지연으로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세계 경기 민감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세계 금융 완화나 경기 전망이 바뀐다면 일본 증시가 상승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외환 시장은 큰 두 가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리먼 쇼크와 C19 쇼크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올 위기,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2년 후인 2020년 C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강제로 경제 활동을 멈췄고 작년에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역사적인 침체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덮치는 위기의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C19는 다수의 희생자를 내고 있는 공중위생상의 대참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위기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C19는 리먼 쇼크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먼 쇼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발빠른 금융 정책을 내놓은 결과 C19 이전 수준으로의 회기도 압도적으로 짧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먼 사태 이후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테이퍼링이 시작된 것은 2014년 1월이며 금융 완화가 시작된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이었습니다. 덧붙여서 금리 인상 시기는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 C19 쇼크는 금융 정책의 정상화까지 시간이 꽤 짧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5월 31일에 공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4월에서 6월의 세계 실질 GDP 수준이 C19 이전인 2019년 10월에서 12월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먼 쇼크 당시 일본의 외환 시장을 돌아보면 급격하게 엔고 달러 하락이 진행되어 2011년 10월 한때 1달러당 75엔대를 나타냈습니다. 그 후 트렌드가 전환한 것은 2012년 종반의 일입니다. 이번 C19 쇼크에서는 작년 3월에 한때 101엔대 초반까지 엔화 가치가 올랐지만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기의 질이 다른 것은 확실하지만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도 경상 흑자국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제1차 소득수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및 해외 증권 투자에 수반하는 배당이나 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자금은 일본으로 가지 않고 현지에서 재투자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엔 매수 수요가 고조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경상 흑자라도 과거만큼 외환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C19 상황을 극복하며 경제 회복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본도 경제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